요즘 장기금리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를 예상하고 이제 작년 여름에 금융억압이라는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걸 왜 지금 얘기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큰 얘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서 펼쳐질지 좀 알고 나중에 듣고 나면 그렇구나. 다음에 우리가 또 희망이 있구나. 워낙 요즘 지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네네.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 장기적인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양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를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꼽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건 5월 달에 했던 건데 금리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네. 여기 와서도 그 얘기 했었죠. 이 과거의 버블 붕괴, 세 번의 버블 붕괴 한 100년 동안 보면은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꺾어서 붕괴한 적은 없었다. 네. 대신 자본 공급자가 다 공급을 멈추면서 자본 공급자라고 하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연기금, 국부 펀드가 이제 AI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돈을 꿔주다가 야, 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돈 그만 줘. 이렇게 해도 투자는 꺾이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빅테크가 하이퍼스케일 하고 싶어도 돈을 안 준다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제 빅테크는 뭐 스스로 포기 못해도 자본 공급자는 끝낼 수 있다. 네. 자본 공급자를 끝낼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나왔고 관련해서 CDS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첫 수를 배부르긴 힘들어요. 원래 이 정도 급락하고 나서 V쉐입으로 올라간 적이 사실 별로 없긴 해요. 네. 더블 바텀형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겠지만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독특한 시각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프론티어 모델 수요에 좀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오픈 AI나 이게 미국 쪽 진영에서도 가격을 크게 낮췄거든요. 7월부터 해서 8월 초까지. 이제부터는 이제 2라운드인 것 같아요.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그럼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냐? 뭐 이 게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지금의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저희가 뭐 차차 나중에 얘기를 나누더라도 그러면 결국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의 하락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이제 더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좀 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하락을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도 많이 올랐을 네. 뿐더러 사실 미국은 많이 오른 게 맞는데 유럽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또 네. 올라온 거라 청기 국채가 왜 이렇게 튀지? 그리고 이게 왜 시장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준비한 얘기가 요즘 장기금리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를 예상하고 이제 작년 여름에 금융억압이라는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이게 좀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걸 왜 지금 얘기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큰 얘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도 분야가 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탑다운하게 이제 경제를 보면서 하는 애널리스트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분석의 시간을 많이 썼고 자신 있는 분야가 뭐냐? 그럼 저는 이제 장기 추세 상승이 어디서 나타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애널리스트 시작했을 때 2013년에도 이제 미국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 네. 신흥국은 이제는 좀 횡보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초에 한국이 이제 대상승에 들어왔다.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서 펼쳐질지 좀 알고 다음 이제 좀 몇 년 걸리겠지만 다음에 올 어떤 추세 상승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연결되지 싶겠지만 나중에 듣고 나면 그렇구나. 다음에 우리가 또 희망이 있구나. 워낙 요즘 지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네네.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재밌게 들어보시죠. 재밌게. 일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길고 깊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신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집중만 하시면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이제 몇 개 갖고 왔는데
사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요. 30년물. 근데 미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반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더 하거든요. 다른 선진국은. 영국이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뭐 이런 데들은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 이미 1990년대 후반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네. 한 30년의 최고치.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면은 동유럽 붕괴 이전이에요. 굉장히 옛날이죠, 그렇죠? 그 이전까지 올랐고 일본 더요. 일본은 30년물 국채금리가 생긴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국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왜 30년을 오르고 있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이건 명확하게 꼽을 수 있어요. 차트에 있듯이 바로 정부 부채에 대한 의심이에요. 네. 이거 하나만 꼽아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증명하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30년물과 2년물 단기물의 금리 차를 보면은 지금 Y축이 이제 보시면 여기 장단기 금리 차죠. 요거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에요. 보시면 엄청나게 이 선에 가까이 다들 붙어 있죠. 거의 미국 빼면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나마 미국은 그나마 좀 봐주는 거야. 그래도 패권 국가고 이러니까 나머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채가 많을수록 30년물이 기금리가 더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당장에 뭐 1년, 2년, 3년 뭐 이거야. 네가 돈을 갚겠지. 근데 너 부채 보니까 30년 후에 네가 정말 갚을까?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럼 의심스러우면 야 금리 더 줘. 안 그러면 나 너한테 투자 못 하겠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일본이 제일 부채 높잖아요. 어떻습니까? 단기 금리는 그렇게까지 안 높아요. 근데 장기 금리는 엄청나게 높죠. 왜 그러냐? 야 지금 당장에는 네가 돈을 뭐 못 갚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워낙 제로 금리로 발행 게 많아서 요즘 뭐 일본이 금리가 뭐 3%가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그래 봐야 지금 내고 있는 건 0.6%, 0.7%예요. 왜냐면 제로 금리로 발행한 게 워낙 많아서. 근데 얘가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제로 금리로 발행했던 것들이. 그러면 이제 네가 30년 후면 도대체 진짜 돈을 갚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갚을까요? 이런 선진국들이 부채를?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서 굴러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관리하면서 굴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네. 왜냐면 부채가 많아도 GDP만 더 올라. GDP가 올라도 괜찮고 아니면 제일 큰 건 사실 이자만 낮으면 돼요. 그렇죠. 네, 내가 뭐 집 살려고 막 풀대출 해가지고 대출만로 집을 샀다고 해도 이게 금리가 뭐 일본처럼 0.5%다, 0.6%다 이러면은 부담이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 부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올 때.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금리가 막 5%, 6%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앞으로 뭐 이자율이 연간 뭐 더 올라서 7%, 8% 되면은 세금 거둔 거에 막 거의 절반은 다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의 뭐 절반 이상 이자 낸다. 그럼 이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게 순환 참조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오지만 금리가 올라오는 게 또다시 이자 비용을 높이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오늘 할 얘기가 이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래서 금리가 오를 거는 말 건 저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베센트가 한 게 뭐 하루 만에 되돌렸다 뭐 이러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아직은 뭐 2개밖에 안 쓴 거예요. 일본하고 공조하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한 일례로 뭐 이번 주에 재정 건전화 정책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GDP에 뭐 1%, 지금 7% 정도 올해 적자 예상하거든요. GDP에 뭐 1, 2%만 줄여도요. AI 올해 국채 발행한 거 양보다 더 커요. 2%만 해도.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부채를 언젠가는 금리가 오르면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는 게 오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부채 비율 높다고 난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도 부채가 더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엄청난 전쟁을 해댔으니까 그렇죠. 돈을 막 찍어댔죠. 네. 자, 그럼 이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뭐냐면은 야 이땐 지금보다 부채가 더 많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져서 뭐 미국이 패권을 잃었나? 아니 뭐 달러가 휴지조각이 됐나?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보세요. 부채 재조정,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죠. 부채 재조정이 성공을 했어요. 그럼 성공하고 나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아니야? 아니요. 부채를 줄이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미국의 경제사에서 이렇게 불러요.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황금기. 부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황금기도 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왔을까를 오늘 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감을 또 얻을 수 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봐도 좀 신기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지? 유사시엔 이때랑 비슷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그 국채금리 지금도 막 움직이잖아요. 네. 국채금리 막 정부가 개입하고 그래도 이제 쉽게 잘 안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국채금리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국채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뭘 그렸냐면은 단기 국채 금리하고 CPI하고 같이 그렸어요. 그럼 두 개가 패턴이 1955년 이후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네. 비슷하게 가요. 물가 오르면은 국채 금리 올리고요. 물가가 낮춰지면은 금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연준 금리도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린 이렇게 알고 있지만 1930년대, 40년대로 가면 완전 달라요. 물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15%를 가든 20%를 가든 금리는 1% 미만이에요. 안 움직여요. 연준의 금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걸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부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번영도 갖고 왔죠. 네, 한번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 이걸 이제 금융억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든 뭐 CPI가 얼마 오르든 경제 성장이 어떻든 금리를 무조건 그냥 정부에서 이제부터 넌 1%야. 정부는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네. 이제부터 1%하면 1%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1%밖에 안 줘요? 조용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미국을 구원했는지를 지금부터 볼 텐데 총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채가 아까 보셨죠? 이거 엄청 많았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까 얘기했죠. 부채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금리 1% 미만이거든요. 그럼 이자를 거의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자 비용이 확 주니까 살만한 거예요. 정부가. 다른 거 뭐 복지 정책도 하고 딴 것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물론 그때는 복지가 거의 없었지만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융어를 하니까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숨통을 한번 트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올라도 그냥 계속 1% 미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완화 정책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막 인플레가 치고 올라가는데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완화 정책을 유지해요. 그럼 더 폭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처음엔 보세요. 물가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CPI거든요. CPI가 뻥 치고 올라가고 안정될 때 또 뻥 치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1940년대, 50년대까지 초까지 그렇죠? 보시면 물가도 보통도 아니에요. 지금 뭐 3%가 넘었어요. 뭐 이러지만 이때는 막 12%, 13%, 이때 20%, 10%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죠. 경기 침체가 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국을 겪긴 했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반대급부로 명목 실질 부채는 굉장한 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뭐 10억을 빌렸어. 옛날에 집값이 10억이었어. 그래서 10억 갖고 샀는데 지금 뭐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50억 됐어. 그럼 10억의 가치는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효과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인플레가 유발되니까 실질 부채 가치가 축소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시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막 음모론 있잖아요. 정부가 인플레를 유발시켜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유발시키는 정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순간 정권을 잃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를 올려가지고 부채를 깎고 국민을 골탕식 먹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 뭐 10년 동안 계속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낮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물가를 높여서 쟤를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이자를 낮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현상이고 그게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실제로 부채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목 GDP가.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부채를 엄청나게 갚았냐? 아니요. 갚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갚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GDP 대비 부채다 보니까 명목 GDP 확 올라가니까 부채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집값 10억짜리를 10억 빌린 거하고 근데 10억짜리 집이 50억이 됐어. 그럼 부채 비율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100% 부채에서 갑자기 20% 부채를 확 주는 거죠. 네. 그런 일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금리가 계속 1%대라고 했잖아요. 1%대인데 물가는 막 10에서 20%야. 네. 그럼 이제 투자자, 이 투자자분들 여기 들으시는 분도 이 정도 생각은 하셔야지 투자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금리가 1%인데 물가가 10%예요. 20%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투자자니까 대출 받아야죠.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 해지할 수 있는 거에만 돈을 갖다 넣어도 뭐 하나 못해 농산물을 만들어 밭을 경작해 뭐 그렇게만 해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뭐 건물을 짓든 뭘 하든 하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서서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 세 번의 경기 침체와 고통스러운 구간을 거쳤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첫 번째 부채가 굉장히 속도로 하락하고 두 번째 그 이후에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번영의 시기라고 하는 The Golden Age of Capitalism이 열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사님 저 듣다 보니까 네. 그 과거 사례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또 약간 좀 반대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과거와 현재 절대적인 통화량부터 달러와 채권의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연결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썼던 금융어갑이 지금도 선순환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있긴 합니다. 역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하십니다. 금융업계에 있으셔서 이런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점도 많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점도 많지만 이때도 그런 부작용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 거기서 진짜 투자의 기회가 나왔었어요. 아까 뭐 1% 대출 받아서 실물에 투자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 그 이후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때 보시면은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단기 국채 금리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있어요. 예. 근데 단기 국채 금리는 국가나 연준이 컨트롤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FOMC 기준금리 네네. 발표하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투자자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기준금리는 뭐냐면은 은행끼리 거래하는 초단기물 금리를 결정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이니까 다 여기 주위에서 움직여 이게 아니고 이 기준금리는 초단기물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억누르면 돼요. 지금부터 1%야. 끝인 거예요. 뭐 두말 할 게 없어. 뭐 FOMC에서 결정돼서 1%라는데 뭐 어떻겠어요? 그럼 1%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물은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작아요.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 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기물 금리 계속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기물 금리 치솟으면은 다 어쨌든 이자를 적게 내야 되는데 장기물도 굉장히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정책들을 보시면은 좀 굉장히 황당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냐면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군가 장기금리가 튀지 않게 하려면은 장기물을 사서 억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장기국채를 계속 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장기국채 금리 사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두 명의 주체를 세웁니다. 세 명의 주체인데 첫 번째는 연준이에요. 연준 보면 연준 자산이 쫙 올라가죠. 마치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QE를 시켜요. 네. 이제부터 단기물은 어차피 정하면 끝이니까
그럼 단기물 채권 비중을 쭉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단기물 채권 비중 올린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하려면 단기물 채권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유리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럼 장기물이 적을수록 단기물을 자기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네. 장기물은 그럼 연준이 계속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은행의 규제를 풀어줘요. 이게 베센트가 장관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업적이 이거거든요. 네. 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살 수 있게 규제를 쫙 풀어줬어요. 장기 국채 사기끔 한 뿐 아니라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장기 국채를 너네 자산에서 몇 프로 이상 담아야지 너는 건전한 회사야. 건전한 은행이라고 법을 정해줘요. 무조건 사게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단기물은 1%고 장기물은 한 1.5, 2%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1.5, 2%짜리 하면은 은행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 수익도 안 나는 거 사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대출 예금 금리를 굉장히 낮춰줘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1% 미만으로. 그럼 1% 미만으로 받아서 얘는 뭐 하면 됩니까? 최대한 장기물 제일 높은 거 막 2%짜리에다 갖다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를 받아서 2%에다 투자하니까 1%씩 남잖아요. 네. 아주 작지만 그 안정적이죠. 왜냐면 정부가 결정해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장기물 사는 거예요. 그럼 장기물의 수요가 연준도 있고 은행도 있죠. 쫙 내려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그때 이제 전제 채권 이런 것들 발행했거든요. 워본드라고 있어요. 워본드 이런 걸 발행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거야. 그래서 월급 받으면 무조건 장기채를 사라. 그 장기채 사는 거 말고는 방법도 없어. 왜냐면 장기채가 그래도 뭐 2%, 2.5%라도 줘야 그거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도 사고, 은행도 사고, 금융기관도 사고, 연준도 사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10%, 20%인데 예금금리 1%밖에 안 줘. 네. 근데 월급은 들어왔어. 네. 워본드 사봐야 뭐 2%밖에 안 줘. 예를 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했다. 남아 있겠습니까 돈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어딘가 가면은 금리도 많이 주고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돈을 빼려 그런다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돈을 못 빼도록 하는 정책들 쓰는데 놀라운 정책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이제 되게 자유를 뭐 되게 아끼고 뭐 개인의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이때는 선택의 자유 이런 거 없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먹기 살기 힘든데 그런 게 없죠. 첫 번째, 자본 통제를 실시하는데 이런 거 나 있어요. 외화 자산 취득 및 보유 금지. 그러니까 서학김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니까 못하게 만들. 취득하면 안 돼. 그럼 범법자야. 네. 금융법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해외 송금 및 외환 거래 규제. 혹시 또 송금한다고 해놓고는 돈 빼돌릴 수 있잖아요. 해외로.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업이나 이런 데도 허가를 받는 데들만 외환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금 보유 금지. 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대신 금을 사면 채권 대신 금을 사면 이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금 보유 금지 및 외화 투자 차단. 그리고 이게 근데 이런 정책들 펼쳐요. 미국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땅 밖으로 달러가 못 빠져나가게 하는 모든 방법을 쓰는 거네요, 그냥. 못 빠져나가고 국채 사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너 지금 장기 국채 사야 되는데 돈 어디다 내보내니? 못 내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해외의 투자자들이 안에 미국에 뭐 달러에 투자하는 네. 거는 허용을 했었습니까? 그럼요. 들어오는 건 땡큐죠. 더 이렇게 장려를 그렇죠. 많이 했겠네요. 들어오는 건 땡큐죠. 나가는 건 안 되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지금은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을 다 망했습니다. 모르겠네. 그럼 막 코인으로 해가지고 다 추적하려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는 이게 또 가능했던 게 성공했던 게 나가서 어디 투자할 만한 대체 투자자가 좀 부재했어요. 나가봐야 고생이야. 집 떠나봐요. 왜냐면은 그나마 지금 미국은 그나마 승전국이잖아요. 네. 이자 별로 안 주지만 그래도 주긴 줘. 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어. 하지만 일본 원자폭탄 2방 맞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도 2차 세계대전 쑥대밭이 됐어. 나가서 뭐 걔네들 금리 많이 준다고 바뀌었다가 떼이기 십상이죠. 그렇죠? 지금 뭐 거지들한테 돈 줬는데 돈 주겠어요. 거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갈 데도 없는 거야.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거든. 그나마 제일 번영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나가봐야 집 떠나봐야 더 고생이다.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이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성공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뒤에서 또 연결되니까 네.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가까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씩 꼽아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그 레이 달리오 아시죠? 네. 독자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레이 달리오 책 중에 빅사이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다 안 읽으셔도 한 권 사다 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옛날 그 얘기들을 데이터 가지고 다 증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쏙쏙 찾아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빅사이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레이 달리오 어제도 뭐 그 얘기했더라고요. 뭐 장기금리 오르고 금이랑 비트코인. 그런 거 사야 된다. 이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재정 적자, 정부 적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정부 적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연준이다. 의회가 아니라 연준. 우린 정부 적자라고 하면 누구 탓해요? 의회가 괜히 뭐 선심성 정책들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의회가 적자 많이 만들었다. 감세하고 막 그래서 복지 정책이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연준이다. 약간 황당하죠. 연준이 뭔 잘못했길래? 다시 말해서 감세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감세가 적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자 지급이 정부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감세한 양이나 이런 거랑 이자 지급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지금도 이 차트 보셨나요?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방비보다 지금 정부가 이자 내는 비용이 더 많아요. 이것도 지금 조금 된 데이터예요. 네. 2025년 말이니까 뭐 최근 들어면 아마 더 벌어졌을 거예요.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패권 국가들 중에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면은 보통 몇 년 못 가서 패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니얼 퍼거슨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에 따르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이자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이자만 안 내도 국방비, 뭐 무슨 복지 정책 다 할 수 있거든, 뭐 경기부양제. 근데 이자 비용이 너무 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자 지급이 오히려 정부 적자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 내가는 레이 달리오예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해가지고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가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지금 이자 지급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럼 연준이 금리를 그냥 낮춰서 금융업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죠? 연준의 독립성 많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역사를 보면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졌던 시기가 있고 안 지켜졌던 시기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지켜지기 힘든 시기로 왔을 뿐이고 물론 저한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안 지켜주는 게 좋아요. 지켜주는 게 좋다고 대답 100%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있고 그게 안 되는 시기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런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안 돼,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안 지켜지겠구나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당위성은 그 다음 얘기인 거죠.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할 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은 대통령 의회와 협력해서 금리 인하할 의향이 있다. 실제로 연준 의장 되면 또 어쩔지 될지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케빈 워시한테 너 혹시 공조한 거 아니야? 베센트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마 제 생각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꽤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 긴축과 경기 둔화는 디플레를 촉발하는 요인이고 금리 인하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아까 얘기했죠. 금리 인하니까 인플레가 됐다. 따라서 두 가지 조치가 균형을 잃는다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없이 이르지 않고 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니까 인플레는 높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대출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다못해 대출 받아가지고 소도 몇 마리 사가지고 그걸 키워서라도 키우면 인플레만큼 오르니까 뭐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 가격이나 뭐 이렇게 곡물은 돈을 버는 거예요. 뭘 해도 어떤 걸 해도 그럼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전제 하이긴 합니다만. 뭐 대출 받으면 되니까. 대출 받으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레이 달리오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거 금융업 하면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물론 힘들죠. 아까 얘기했죠. 물론 힘들지만 완전히 죽어서 다 골로 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부채는 줄이고 결국에 나중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한 얘기고 저도 비슷한 보고서를 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해요. 아, 그러네. 재밌다. 미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여기서 끝내면은 이제 투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인플레가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뭐 있잖아요. 이거 다 배운 적은 있을 거야 아마.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 유리한 사람 누굽니까? 네.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죠. 빌린 사람, 그렇죠? 특히 고정금리로 빌린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예요. 인플레 올라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빌려가지고 뭐라도 인플레 해지를 시키면은 돈 버는 거야. 네. 두 번째, 실물자산 투자자. 아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부동산에 투자하던, 금에 투자하던 어쨌든 대출 받아서 뭐 나는 농사나 뭐 소돼지는 못 키우겠어. 뭐 금이라도 사든지 뭐 그렇죠? 세 번째,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대가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 최근 수익률 보면 되게 좋은 편이긴 하지만 막 엄청 압도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언제 돈을 벌었나? 이 가치 투자자들 있잖아요. 지금 가치 투자라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지만 가치 투자 언제 돈 벌었나 보면 이분들 돈 번 게 거의 다 피터 린치는 좀 더 뒤지만 대부분 인플레가 높았던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다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땐 가치 투자가 됐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업 사야 됩니까? 매출이 막 올라가는 기업을 사야 되잖아요.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혁신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되게 잘 팔아서 대박이 나가지고 막 진짜 잘 팔면은 그 매출 올라가겠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까먹고 있어. 뭐냐면 매출은요, 뭐 곱하기 뭡니까? 파는 양만 많이 팔아서 되는 겁니까? P 곱하기 Q예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수량과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수량을 많이, 뭐 혁신적인 어떤 기술 개발로 뭐 더 많이 팔거나 아니면 되게 맛있는 뭘 만들어가지고 뭐 불닭볶음면 뭐 까르보나라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Q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Q를 올려서 매출이 증가하나 P를 올려서 매출이 증가하나 똑같아요. 네. 오히려 P를 올리면은 마진은 더 좋아질 확률이 크죠. 그렇겠죠. 네,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인플레가 올라가요. 가격 결정력이 있어. 내가 어떤 가격에 팔아도 고객들은 충성도 있게 내 걸 살 수밖에 없어. 필수비나 이런 게 여기에 속하겠죠. 그런 와중에 물가가 20% 정도 올랐어요. 올해 물가가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흘리면 되죠. 20% 올리자. 그럼 Q가 그대로 있어도 판매량이 하나도 안 늘어도 매출이 20%씩 느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매출만 20%입니까? 마진은 더 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G캔디는 뭐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 먹었다고 하잖아요. CG캔디, 뭐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때 되는 거예요. Q는 늘리지 않더라고. 어차피 경기 불황이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니까 Q 늘리긴 힘들어. 하지만 P를 빵빵 늘리면 그게 더 좋아. 그래서 Q를 늘리는 건 또 아시잖아요. 자기 점유율을 높이고 내가 저 시장에 가서 경쟁자를 누르고 내가 더 팔아. 이건 진짜 어렵지만 뭐야 물가 20% 올랐어? 그럼 우리도 20% 올리자. 너무 쉽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약간 애플이 했던 거죠 과거에. 야 그거 안 되면은 그 충전기 빼, 아답터 빼, 막 따로 팔아, 막 이런 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 시대가 온다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되냐? 지금은 물가가 낮았으니까 물가 낮아서 성장 주기도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투자를 해서 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이러기 쉬웠던 게 지금 과거 20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 투자는 별로 없고 대부분 성장주 투자자만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다 바꿔야 돼. 제가 볼 때는 뭘로? 가치 투자자로 다 바꿀 준비해야 돼. 난 무조건 성장주만 할 거야. 기술이 최고야. 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전 주체자에서 우리가 벌써 답이 나왔죠. 만약 이런 상황이 열린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야 돼. 그 가치 투자자가 돼야 돼. 네. 그 실물 투자를 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불리한 주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불리한 주체를 보면은 우리가 땅을 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불리하냐? 첫 번째, 현금 및 예금주로 하는 사람들. 예금 뭐죠? 한번 해봐야 뭐 1, 2% 준다 그러니까 인플레에서 실질 금리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네. 두 번째, 임금 근로자. 세 번째, 채권 투자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임금 근로자 아니신가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뭐 예금하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이제 주식하고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예요. 근데 피해는 누가 보냐? 이런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냐? 불리한 주체에서 유리한 주체로 옮겨가야죠, 그렇죠? 옮겨가는 방법 뭐냐? 이미 다 얘기했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변화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경기 침체를 유발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저는 케인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경제학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전 케인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네. 경제학 박사님이나 들으시면 무슨 소리야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되게 해안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인플레하고 디플레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쁘냐? 어떤 게 더 나쁠 것 같아요? 인플레 대 디플레.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디플레이가 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답은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인플레이션은 불공정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그렇죠. 누구는 가난해져. 불공정하고. 디플레이션은 악하다. 왜냐? 디플레이션은 왜 악하냐면 디플레이션은 돈이 감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자, 이 중에서 그럼 뭐가 더 나쁘냐? 디플레이션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왜냐? 디플레이션 돈이 감겨 들어가면 돈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실업자, 다 가난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럼 결론 나오죠. 그럼 가난한 게 그게 아니죠. 좀 불공평한 게 실업자 된 거보다 좀 낫지 않아? 뭐요? 너 거지 될래? 아니면 약간 불공평한 거 참을래? 그러면 그렇죠. 불공평 참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불공평하고 나빠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디플레이션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 케인즈가 살았던 대공황 때는 디플레이션 선택했잖아요. 인플레가 나쁘다 그러면서 디플레 선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 100년 동안이죠. 100년 동안 QE를 하고 인플레 선택을 할지언정 디플레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부채 없애고 그냥 디플레가 낫지 않아? 디플레로 갈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예요. 디플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인플레 선택할 수밖에 없어. 국민도 인플레 선택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시나리오가 풀릴 가능성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 물가가 치고 올라갔을 때를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치고 올라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네.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여기 한번 계속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딴 건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교과서 찾았더니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부채를. 자, 제가 세 가지를 보기를 드릴 테니까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정의롭다고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부채는 이제 갚는 거예요. 첫 번째,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한다. 재정 건전성을 확립한다. 네. 그러니까 흑자 재정을 하고 좀 덜 쓰는 거예요. 네, 네. 조금씩 덜 써서 이제 갚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 그러면 부채 문제 해결이죠. 안 갚는다는데 뭐 어떨 거야, 그렇죠? 세 번째, 아까 금융어업을 통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 셋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제일 좀 이성적이고 제일 정의로운 방법처럼 보이시나요? 앞에서 케인즈 얘기를 들어버려가지고 금융어업입니다. 약간 금융 억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나마 합리적인 거는 설마 배째라 아니시겠죠? 디폴트? 오히려 긴축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 그쵸. 보통 긴축이에요. 왜냐면 지금 뉴스 보면 어떻게 긴축해야 돼,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마디 하면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부채는 뒤에서 말씀드린 거의 다 금융어업을 해결해요. 네. 역사의 거의 모든 정부가. 네. 근데 긴축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아주 간혹가다 드물게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자, 사진부터 보시면 행복합니까? 이사님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런가요? 극단적 긴축이라고 하셨어야죠. 네, 네, 어쨌든 안 행복하죠. 그럼요. 심지어 IMF도 나중에 인정했어요. 한국에 너무 지나친 긴축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 잘못이다. 맞아요. 이때 얼마나 불행했어요. 진짜 지금 사실 주식 마이너스도 너무 힘들지만 이땐 정말 너무너무 이 사회가 불행하고 힘든 시기였죠, 진짜. 예. 저희도 이때 이제 가진 풍파를 맞게 되는데 아마 제 또래들은 그런 집 되게 많아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일단 이런 일. 긴축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리스처럼 배째라가 낫지 않나요? 다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처럼 우리도 배째야 돼라고 하겠으면 열심히 우리 허리띠 졸라 매고 매각하고 막 실업을 감당해서라도 배째라가 낫지 않나요? 이제 배째니까 빚도 탕감해주고 하던데. 어떤 걸 선택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거 댓글창 있나요? 아마 물어보면은 배째라 꽤 나올 것 같아요. 배째라 아니야. 완전히 짤 수는 없지만 일부는 갚을 테니까 일부는 좀 탕감해줘. 우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이거 말하면은 이것도 진짜 몇 시간 걸려요. 이것도 진짜 말씀드릴 게 많은데 다음에 한번 외환위기 특집 한번 할까요? 네네. 네, 진짜 황당한 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작년 프랑스 기억나시나요? 프랑스가 제가 연합뉴스 걸 갖고 왔습니다. 프랑스가 긴축 정책에 국가가 마비되고 수용력이 실패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총리가 3명이 갈렸어요. 1년. 긴축하자 그러면 다 반대야. 그러면 정권은 유지가 안 돼. 그럼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젊은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냐면은 돈은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돈 더 쓰니 많이 하지만 이미 이 나라는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이상 빨랐으니까 돈은 이미 다 썼어. 물론 복지도 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있겠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러면서 부채가 늘었어. 근데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지금부터 돈을 갚자는 거야. 누가? 젊은 사람들이. 너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여 이거를? 쓰는 건 너네가 쓰고 그거 쓰면서도 내가 어려운 사람 돕고 난 정말 착한 사람인가 봐. 복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빚이 되고 있나 봐라고 착한 척은 다 해놓고 자 이제 힘드니까 돈 갚자. 너네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게 꼭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 IMF 때가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는 와 참 이례적이다 뉴스로 보는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할 수 있을까? 네.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도 할 얘기가 또 엄청나게 네네. 많지만 이거를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이 긴축을 선택했던 선진국 있잖아요. 우리보다 한 20년 빨랐던 네. 부채 쌓는 게 그 국가 중에 지금 긴축을 선택했던 지도자가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영국 보수당 바로 잘렸고 일본도 다 잘리고 다카이치로 바뀌었죠. 미국 트럼프 바뀌었죠. 네, 여기 다 잘렸죠. 독일 어디 다 그 당이 다 득세하고 있죠. 왜냐? 이거 한다는 사람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트럼프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긴축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돈을 푸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디폴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폴트는 선진국이 선택할 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폴트한 국가를 제가 최근에 한 국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이렇게 좀 몇 개 빼놓고 전부 작은 나라들. 왜냐하면 디폴트를 할 필요가 없어. 선진국들. 왜냐? 내가 발권력이 있는데 디폴트 왜 해요? 디폴트는 힘없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찍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 우리 지금 이자를 한 10조 정도 갚아야 된답니다. 지금 없냐? 그럼 지금 돈이 10조가 없습니다. 야 그럼 찍어서 줘. 진짜로요. 네. 막 찍는 거야.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10조 딱. 그게 뭐라고 하겠어요? 잘 갚았네요. 끝나는 거죠. 일단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은 디폴트 선택할 이유는 제로예요. 네. 왜냐면 디폴트 선택하는 순간 날아가거든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안 돼. 그럼 뭡니까?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 금융업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청년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다 잘리고 트럼프나 이런 사람이 됐다. 극우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바벨로니아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것만 하는 거야. 전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우리나라조차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돈 찍어야겠다. 그렇죠? 고려에서 은병 유통하고 우리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막 조선 후기 상평통 뭐 막 찍어가지고 막 화폐가 막 거지가 되고 막 악화가 되고 막 그쵸? 본능적으로 하는 본 이거 말고 방법이 없구나. 역사적으로 다 이것만 선택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긴축이랑 뭐 디폴트는 차치하고 네. 긴축이랑 금융 억압이랑 과거사를 봤을 때 금융 억압을 하면 불만은 나왔어도 긴축처럼 봉기가 일어나진 않았었네요. 사실 봉기도 나긴 나는데 뭐 봉기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비교적 작겠죠. 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화폐 현상이란 것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아. 그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투자로 연결하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딱 들어도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엄청난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진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엄청난 얘기면요. 당연히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기회와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항상 기회를 갖고 오고 기회라는 게 잃지 않을 기회.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런 변화가 있는데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융 억압을 하면은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반대급부로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맨델 플레밍 법칙부터 해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해봐야 머리 아프니까 결론 말하면은 네.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미국의 아까 물가가 뭐 15에서 20% 갔잖아요. 근데 금리를 1%밖에 안 줘. 그럼 거기다 저기 되게 좋은 나라하고 돈 넣을 생각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돈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자국민은 못 나가게 다 막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왔던 돈을 빠지게 할 수는 없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야, 여기 넣었으니까 못 나가. 뭐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빠져나가요. 그럼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그 유동성의 엄청난 무브먼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머니 무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제가 이 그래프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 미국 S&P 500의 130년 동안의 주가예요. 주가고 밸류에이션 올랐다 붕괴, 버블 쌓였다 붕괴, 쌓였다 붕괴, 쌓였다 붕괴잖아요. 근데 쌓인다는 거 보니까 밸류에이션 올라간다는 거는 전 세계 자금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올인 미국으로. 미국이 네가 최고야. 너한테는 어떠니 뭐 배당도 많이 주고 막 기업 이익도 잘 나오고 좋더라.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빠져나온다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금융업을 선택하면 그 돈이 빠져나와요. 그럼 중요한 질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이 빠져나오면 돈은 공중에 붕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론가 가치를 저장한 대로 바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전했다고 달러를 팔았다고 원화로 바로 반전해야지. 중간에 잠깐 띄워놓겠네. 생각 좀 해보고 뭐 이거 안 되잖아요. 네. 불가능해요. 그럼 어디론가 들어가야 돼. 그럼 그 들어가는 자산이 지금까지 모두 10배짜리 자산이 된 거예요. 이 뭐 좋게 말해서 10배지 사실은 뭐 금 이런 건 뭐 시장이 작으니까 유가 이런 건 뭐 20배도 올랐고요. 최소 10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좀 더 계속 분석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려야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인플레가 치고 올라간다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예요. 그럼 그 자산이 올라가는 건 사실 지금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만큼 큰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저는 금은 그냥 조금씩 모아두는 게 금을 대대적으로 올인 이건 좀 힘들지만 그냥 조금씩 사놓는 게 저는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투자자들한테 많이 좀 권해드린 거는 KRX 금계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주식계좌 MTS 이런 걸로 온라인 개설이 가능해요. 뭐 유튜브 보면 방법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개설해 놓으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계좌를 따로 타야 되거든요. KRS 금계좌. 네. 그런 것들도
요즘 금 관심 많으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그런 것도 한번 특집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뭐 적극적으로 투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남았을 때 조금씩 계속 사 모으면은 어쨌든 금은 저축 그 화폐의 어떤 저장 기능과 교환 기능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척도의 기능. 네, 그래서 저는 뭐 조금씩은 사놔도 괜찮겠다. 뭐 레이달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10에서 15% 사야 되냐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은 사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이걸 커버하지는 않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로직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산 중에 금이 있고 또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비트코인 그래서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후보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좀 저는 스스로는 좀 풀지 못한 숙제가 몇 개 있어요. 질문들이. 일단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얘는 위험자산하고 방향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안 좋을 때 방어하나? 금은 이렇게 좀 반대로 가는 성향도 있잖아요. 네. 물론 주가 하락할 때 금도 하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좀 방어를 하는데 얘는 같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지의 수단이 가능한가? 뭐 아시겠지만 투자에서는 컬리션 상관성이 낮은 두 자산을 붙여놔야 그 투자 수익이나 위험 대비 리턴이 높아지니까 그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는 무슨 이자나 배당을 준 것도 아니고 생산을 통해서 뭐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금은 그래서 투자의 대상으로는 매력이 없지만 화폐의 대안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화폐의 3요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 저장,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얼마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딴 거랑 자유롭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 척도. 이게 이거 금 몇 개랑 얘랑 맞아 이렇게 할 수 이 세 가지 요건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코인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나라고 하면은 가치 저장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변해서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결하면은 제가 볼 땐 괜찮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숙제는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후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